안녕하세요. 줄리비TV 줄리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김유라 작가님의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입니다. 그리고 2021년 내 집 마련 가계부. 제가 올해부터는 이 가계부를 쓰면서 지금 1년에 2천만 원 저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김유라 작가님 아시겠지만 이 가계부는 가계부 분야 3년 연속 베스트셀러고 EBS 머니톡 머니헌터 김유라 멘토님이고요. 유튜브 김유라TV 채널에서 저는 김유라 작가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이 책은 제가 유라 작가님 강연을 직접 찾아가서 심플 사인까지 받은 의미 있는 책입니다. 보시면 2020년 11월 19일 유라 작가님 이제 사인 들어가 있고, 제가 연가를 내고 이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성난 강연에서 직접 뵙고 인사도 드리고 이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고 지금에도 해당되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자주 가셔야 되는데 그러한 또 재테크 노하우와 부동산에 갔을 때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꿀팁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목차랑 제가 저 표시해둔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라 작가님이 아들 셋을 키우는 다둥이 엄마이자 외벌이 남편을 둔 전업주부다. 은행원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다.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멋모르고 시작한 펀드 투자로 큰 돈을 잃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던 전셋집마저 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이 셋을 데리고 쫓기듯 이사를 다녀야 했다. 그러다 문득 전세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궁금해졌고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경제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0년 약 3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을 성공한 후 6년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얻으며 아파트 15채를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복부인이라는 닉네임으로 짠돌이 카페에 글을 쓰고 선한 부자 프로젝트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부들 사이 부동산 투자 멘토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책에는 살림과 육아에 24시간을 올인하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철저한 자기관리 속에 끊임없이 공부하며 투자했던 저자의 생생한 재테크 성공기가 담겨있다. 많은 정보를 어떻게 선별하고 적은 돈으로 어디에 투자하며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등 부동산 투자 초보자라면 반드시 눈여겨야 보여야 할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저자는 2014년에 짠돌이 카페에서 개최한 슈퍼짠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의 투자 노하우와 절약 비결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침마당, PD수첩, 쿨가당 등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재 부동산 전문 강사와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에는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이 있다. 제가 이 소개를 다 읽은 이유는 지금 유라 작가님이 결혼해서 아이 키우시면서 경제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계기와 이 사연들이 다 압축돼서 들어있어서 제가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배경으로 이 아파트 투자에 부동산 투자에 공부하게 되셨는지 그 사연이 담겨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좀 보시면은
부동산은 공부하지 않으면 고스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 투자로 돈을 벌고 싶은데 경험도 없고 돈도 없다면 길은 딱 하나, 바로 공부다.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조급한 마음에 덜컥 투자부터 했더라면 나는 렌트푸어나 하우스푸어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진리다. 급한 마음은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투자로 이끌게 마련이다. 공부로 내공을 쌓지 않으면 남의 말에 휩쓸리기도 쉽다. 경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공부했고,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하는 법을 배웠고,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법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공부했다.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는 법을 연구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인데 조급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몇 년 공부에만 집중한 뒤 투자를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나는 아이를 돌보며 책 읽고 인터넷을 뒤졌고, 아이를 업고 부동산 현장 조사를 했으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임대 놓을 집을 직접 수리했다. 그 경험담을 정리한 것이 이 책이다. 집은 여자의 영역이며 그러하기에 부동산은 주부에게 가장 적합한 투자처다. 이 책을 읽은 당신도 부디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부자 엄마가 되기를 소망한다. 책의 목차를 보시면요, 제가 목차에 큰 꼭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챕터 1, 아이 셋 주부에서 월세 받는 여자로. 챕터 2, 부동산 투자는 최고의 부업이다. 챕터 3, 돈 되는 아파트, 돈 안 되는 아파트. 챕터 4, 아파트 언제 사고 언제 팔까.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서대로 읽었지만 절약을 먼저 내가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절약, 돈을 모으는 것, 그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또 이제 이런 심리를 공부하라, 이런 꼭지마다 잘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챕터 5, 콩나물값 깎지 말고 아파트 값을 깎아라. 챕터 6, 간단하게 수익률 높이는 셀프 리모델링. 챕터 7, 복부인이 경험한 소액 투자 실전 사례. 요거는 이제 연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처음 투자하신 아파트부터 해서 다 이런 이제 실제 투자 사례들을 적어 놓으셨고, 에필로그와 부록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29쪽 엄마의 투자 공부법. 왜 다들 살림과 육아에 올인할까? 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오래된 발명품인 책을 제일 선호한다. 들이는 시간 대비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방법이 읽기이기 때문이다. 듣기는 효율이 그리 높지 않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에게는 듣기가 맞지 않았다. 너무 느렸다. 책을 한 권 읽는데 하루가 걸린다면 같은 분량의 정보를 듣기로 얻는 데는 사흘이 넘게 걸렸다. 자다 깬 아이들을 다시 재우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한 손으론 책장을 넘길 정도로 나는 책이 좋았다. 그렇게 책을 읽었고 그러다가 보면 또 다른 책을 읽고 싶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궁금증이 풀리면 IMF 사태는 왜 일어났는지가 궁금해졌다. 화폐 전쟁을 읽고 금융의 역사를 알게 되면 금리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금리의 역습을 읽었고, 금리의 역습을 당하지 않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왕비 재테크를 읽었다. 이런 식으로 독서의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 갔다. 나중에는 사회과학, 고전, 인문 분야의 책도 읽게 되었다. 한두 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19수대로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내 카드로 5권, 남편 카드로 5권, 아이 카드로 5권, 이렇게 한 번에 10권 이상씩 책을 빌려봤다. 책 읽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된다. 도서관 옆으로 이사가는 것이 소원일 만큼 도서관이 좋아서 틈나는 대로 갔다.
사실 마트 가는 시간뿐 아니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시간, 사람 만나는 시간도 아까웠다. 나도 한때는 산후조리원 동기나 이웃의 아이 엄마들과 하루가 멀다고 어울렸다.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되는 시간이다. 이웃 엄마들과 키즈카페를 전전하며 시간과 돈을 소비했지만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남는 것이 없었다. 비슷한 삶을 사는 이들이어서 만나면 마음이 편했다. 다들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보낸 시간이 아까운 게 사실이다. 책에 푹 빠지고부터는 시간도 없었거니와 굳이 엄마들 모임에 나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려 애쓰지 않았다. 어렵게 나가서는 또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감정 소모도 적지 않다.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나기라도 하면 괜히 기가 죽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우울해지기도 한다. 인간관계 유지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자주 만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훗날 부자가 되어 비싼 밥을 사는 당당한 나의 미래를 떠올리거나 그 시간에 책 한 줄이라도 더 읽는 편이 낫다. (33쪽) 시간 관리에 목숨을 걸어라. 나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천천히 느긋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한 시간까지 마칠 수 있도록 전투를 벌이다시피 했다. 자기 전에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한다. 그리고 일과 중 지연되는 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고민한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 할 일은 이미 충분하다가 나의 신조다. 시간을 관리하는데 플래너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플래너를 구입해서 그날의 일정을 모두 적는 버릇을 들였다. 프랭클린 플래너는 시간 관리에 정말 효율적이다. 36쪽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라. 세계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어느 한 나라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는 시대가 되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투자 환경이 나빠지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선진국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고 금리도 낮다. 미국도 일본도 제로금리다. 쉽게 말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은 안전한 편이다. 이율이 높진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고 잘 돌아가는 기업들도 꽤 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순간 한국은 메리트가 없어진다.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내 주식시장은 당연히 주가 폭락을 겪게 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기업이 경영난에 처하면 개인도 일자리를 잃는다. 이와 같은 연쇄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1998년 한국의 IMF,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다. 2008년 금융위기는 왜 그렇게 빨리 회복됐을까? 미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뜻이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난 것은 유동성이 개선되어서이지 경제 사정이 나아져서가 아니었다. 유동성이 과해지면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어딘가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 물가가 급격하게 오른다. 경기가 좋지 않으니 돈을 찍어내고 돈이 흔해지니 물가가 오른다. 그런데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는다.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지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은행 예금 이자가 제로에 가까워진 상황이라 앞으로는 월급모아 꼬박꼬박 저축만 해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때는 금리도 매우 높았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저축만 열심히 하면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투자를 하지 않는 한 내 집 마련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다. 부동산이 안전한 이유. 책을 통해 자본주의의 구조와 경제의 흐름을 알게 된 후 더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으려 결심했다.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을 열심히 읽고 난 후라 주식 투자를 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하필 작전주를 매수하는 바람에 주가 폭락에 거래 정지까지 맞았다.
그러고 나서도 인버스 상품을 사면 주가가 오르고 레버리지 상품을 사면 주가가 내렸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외 악재에 매우 민감하다. 미국이 기침만 한 번 해도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고 얘기할 정도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이라는 변수도 크게 작용한다. 이번에는 달러 투자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은행이 있다기에 유모차를 밀고 40분을 걸어 찾아갔다. 그런데 창구에서 막 구입하려는 찰나 아침보다 환율이 5% 이상 올라 있는 게 아닌가? 네가 아까 예약한 가격과 다르다고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환율은 수시로 변한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하는 정미라 달러를 사서 비교적 이자가 높은 외환예금 통장에 넣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 왜 환율이 갑자기 올랐는지 궁금해 기사를 검색해봤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자 정부에서 환율 방어를 했다는 게 아닌가? 조금만 더 일찍 갔어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 예상과 달리 환율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고 얼마간 추세를 보다가 매도했다. 결국 살 때와 팔 때의 환전 수수료만 날린 셈이니 달러 투자는 실패였다. 경제서들을 읽으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막대한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마구 찍어낼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 특히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알뜰히 돈을 모아봤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소용인가?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변동성이 큰 투자를 몇 번 해보고 나니 부동산이 얼마나 안전한 투자처인지를 깨닫게 됐다. 특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부동산은 가격 하락폭도 크지 않다.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그 가치는 영원히 남아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얘기다. 버스 요금이나 짜장면 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월급이 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오른 것이 아니다. 물가가 더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전 세계가 저성장의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오르는 부동산만 오른다.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상품에 한해서 오른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장의 유행과 소비에만 관심을 둔다.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찾았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하거나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아는 데에는 10년 전 책이든 5년 전 책이든 모두 도움이 된다. 또 한 권으로도 저자의 생생한 경험에서 나온 농축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책처럼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좋은 책을 발견했는데 절판되어 구할 수 없을 때면 중고 서점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찾아 읽었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만으로는 투자에 나서기에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책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분야의 책을 깊게 읽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궁금한 점을 묻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지 않는가?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거나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전업주부인 나는 아이 엄마들을 제외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방법을 찾다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의 저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를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의 강의 정보를 접하게 됐고 강의를 들으러 직접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렴하고 쉬운 강의부터 들었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강의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이습도 열심히 했다. 64쪽 돈 아끼다가 맞이한 기회. 나는 절약이야말로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흥청망청 써버린다면 많이 벌어봤자 말짱 헛것이다. 절약은 돈을 버는 방법 가운데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절약에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돈은 쓰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다. 안 쓰는 재미도 있다. 한 달 한 달 저축액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보람도 있다. 아이들이 있기에 더 철저히 절약할 수 있기도 했다. 아이들이 있기에 미래를 보면서 절약 의지를 불태울 수 있었다. 더 아낄 방법이 없을까 싶어 늘 머리를 굴렸고 절약의 고수들에게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짠돌이 카페에 매일같이 출석했다. 그러다가 절호의 기회를 발견했으니 바로 슈퍼짠 선발대회였다. 말 그대로 누가 더 짠돌이인가를 뽑는 대회인데 1등에게 50만원, 2등에게 30만원, 3등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했다. 상품권에 눈이 멀어버린 나는 바로 남편에게 통보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슈퍼짠 선발대회를 준비할 계획이 좀 도와줘요. 내가 3등 안에는 꼭 들 작정이니까 아이들 좀 봐줘. 나는 1편 식비 절약법, 2편 수입의 50% 저축하는 법, 3편 투자하는 법 이렇게 3편으로 나누어 글을 써서 올렸다. 투표 결과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상에 뽑혔다. 사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내용의 글들이 많았다. 그런데도 내가 대상을 받았던 것은 젊은 나이에 아이 셋을 키우면서 꽃벌이 월급의 50%를 저축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아파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다는 점이 많은 사람에게 자극을 주었던 것 같다. 또 활용하는 앱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구독,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네이버 부동산, 온나라 이런 꿀팁들 적혀 있고요. 싼 집에 살면서 돈을 모아라. 넘어가 볼게요. 89쪽 여자는 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할까? 여기에는 크게 5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가장 안전한 주거 형태다. 둘째, 튼튼하다. 셋째, 관리가 잘 된다. 넷째, 학교와 놀이터가 있다. 다섯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전셋집이지만 제 집을 산다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챕터 3, 돈 되는 아파트, 돈 안 되는 아파트. 아파트 오르는 데만 오른다.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하면서 볼게요. 쪽 고르고 골라서 적당한 매물을 찾으면 아파트를 직접 보러 갔다. 시세를 비롯해 북향인지 서향인지를 보고 로얄동인지 내부 상태는 어떠하고 주변 환경은 어떤지 등을 자세히 살피면서 메모했다. 투자 결심이 서면 이 매물을 구입한다고 가정하고 대출을 포함한 필요한 투자금을 산정했다. 이 모두를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1, 2년 후에 내가 과연 어떤 부동산이 오를지 궁금했고 내 판단이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실제로 1, 2년 후에 자료를 꺼내보니 어떤 아파트가 투자 금액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터득한 돈 버는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한 소개가 이번 장에 내려옵니다. 영원한 희소가치 20평대 아파트, 실거주는 중대형, 투자는 소형.
북쪽입니다. 중대형과 함께 있는 20평대. 같은 입지와 비슷한 가격이라면 소형 평수로만 이루어진 단지보다는 중대형 평수와 함께 있는 단지가 더 좋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주변 집값이 비싼 지역이 좋다. 주민들 소득이 높고 집값이 비싼 곳은 학군도 좋고 수요가 탄탄하다. 백시 3쪽입니다. 전세 현황을 파악하라. 잘 팔릴 집을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세 현황을 보는 것이다. 내놓은 전세 물량이 적다는 것은 이사 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뜻이다. 즉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는 의미다. 로열동 로열층을 공략하라. 1등 물건이 다 팔리고 나서야 2등이 팔리고 그 다음에 3등이 팔린다. 탑층은 그것 외에는 매물이 없고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의 기류를 탔을 때 어쩔 수 없이 거래되는 꼴찌 상품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이라는 경쟁력으로 1등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로열층 매물이 대량으로 풀릴 때를 피해 전세와 매물이 귀할 때 내 물건 하나만 살포시 내놓을 수도 있다. 그래도 결론은 역시 로열층 로열동이다. 매도도 쉽고 상승할 때 또 큰 폭으로 오른다. 팔기 힘든 녀석 두 채를 사느니 똘똘한 녀석 한 채를 사는 것이 훨씬 속편하다. 집이 두 채면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비도 2배이고 수리비도 2배로 나가니 말이다. 시세보다 싼 집은 의심부터 하라. 이제 조금 스킵을 해가지고 부동산 방문하는 거에 대한 꿀팁들을 조금 집중해서 읽어드릴게요. 챕터 192쪽 관계 기본 기브 앤 테이크. 전화보다 방문. 나는 공부가 목적인 지역이라면 마음 편히 전화를 돌리지만 투자가 목적인 지역은 직접 방문한다. 내가 살 집이든 투자할 집이든 집을 사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 온 정성을 들여야 한다. 한 중개소에서 보여주는 물건 가운데서 고르지 말고 몸은 좀 고되겠지만 여러 곳을 방문해 가장 좋은 물건들을 추려내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몸을 움직여야 한다. 어렵고 귀찮은 방법. 즉 멀리서라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중개업자를 감동시키고 내 절실함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인지 금매로 좋은 물건이 나오면 가장 먼저 나에게 연락해주던 중개소도 있었다. 2천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2004년 홍대 인근에 중개소에 처음 갔을 때 그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부동산을 살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날부터 8년간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중개소에 들러 3,5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며 많은 부동산 정보를 얻었다. 현재 사옥도 경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은 건물이라고 한다. 비록 초기 자본이 적어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그 간절함을 전달할 수 있다면 돈이 많은 투자자보다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8년간 부동산을 매일 방문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오랜 기간 부동산에 대해 공부했다는 것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어렵게 한 투자가 효자 노릇을 한다는 사실이 나 역시 경험으로 알게 됐다. 투자자의 목표는 참으로 간단하다. 적은 금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중개업자다. 그러므로 투자자와 중개업자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작은 선물, 큰 소득.
2012년이었을 것이다. 천안 아산 지역의 전세구 매물이 구간에 거래 물건이 씨가 말랐던 적이 있다. 전화하는 중개소마다 물건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상승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주스 선물 세트 10상자를 구입했다. 할인 쿠폰을 써서 한 상자에 7,000원꼴로 구입했는데 유리병이라 묵직하니 가격에 비해 고급스러웠다. 차 트렁크에 주스 상자를 싣고 또 온 가족이 출동했다. 아파트별로 가장 성의를 보이는 중개소 한두 곳에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린다며 주스 상자를 건넸다. 아이들을 데리고 대전에서 온 젊은 부부에게 뜻밖의 선물을 맞자 중개업자들은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뇌물 받았으니 물건 나오면 꼭 연락 줘야겠네. 그럼요. 다른 데 연락하지 마시고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오늘 내부 구조는 다 봤으니까 소장님 믿고 집도 안 보고 살게요. 물건이 없어 한 군데도 집을 못 보여주는 중개소에서는 밥 먹고 가라며 중국집에서 음식을 배달시켜주어 밥까지 얻어먹었다. 그렇게 며칠간 10군데를 다녔더니 정말로 연락이 많이 왔다. 마침내 가장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구조로 로열동 로열층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요구는 마지막에 선물하고 질문하고 경청하고 자식 자랑도 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차례다. 끝까지 기분 좋은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애교도 좀 부려야 한다. 상대방이 예스라고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로열동 로열층 금매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로열동 로열층은 금매로 사기 어렵다라는 게 10중8구다. 그때는 전에 좋지 않은 동에 저층을 샀다가 지금까지 팔리지 않아 고생이라며 있는 말 없는 말 다 동원해 하소연해야 한다. 그러면 중개업자도 그렇긴 하지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만약 리모델링이 돼서 비싸게 나온 집을 보여주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격 협상을 유도한다. 인테리어는 주관적인 거라 제 눈에는 별론데요. 게다가 몇 년 전에 수리한 건데 그 비용을 다 내기도 그렇고요. 차라리 분양 당시 그대로여서 싸게 나온 집을 사겠어요. 경쟁 물건이 다른 중개업소에 따로 있다는 사실도 넌지시 알린다. 손님을 놓칠 수 있기에 중개업자는 가격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한다. 가끔은 매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심리적으로 압박하기도 한다. 깎아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도 필수다. 나는 돈을 준비해왔으면 꼭 밝힌다. 정말로 살 사람이다 싶으면 상대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진다. 시어머니한테 얘기해봐야 해요. 남편한테 허락받고요. 라는 식으로 결정권자가 따로 있음을 암시하면 될 협상도 안 된다. 또한 매수 대기자는 많은데 매물이 적은 경우가 있다. 가격 협상이 가장 힘든 경우다. 이때는 중개업자를 확실하게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소장님, 중개 수수료는 제가 20만원 더 챙겨드릴게요. 저한테 꼭 연락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표정이 밝아지고 싱글벙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믿을 수 없다는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때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중개 수첩을 가리키며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던진다. 수첩에 빨리 별표하고 적어 놓으셔야죠. 김유라 매수시 수수료 20만원 더 주기로 함 이렇게요. 그러면 다들 재미있다고 깔깔 웃으며 알았다고 한다. 매수할 때 중개 수수료를 조금 더 내면 전세 계약도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전세 거래 시에도 조금 더 넉넉하게 주면 다음에 매도할 때 내 물건이 VIP 물건이 될 확률이 높다. 전에는 중개 수수료를 복비라고 했다. 복을 가져다 주는 비용이라는 뜻 아니겠는가? 그러니 중개 수수료는 아끼지 말자. 적게 주고 크게 얻을 것이다. 가격 조정에 유리한 상황들. 중개소를 잘 골라라. 중개업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는 목적은 하나,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다. 그러니 처음부터 중개소를 잘 골라야 한다. 좋은 물건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큰 곳을 공략하라는 뜻이다. 첫째, 매도 측 중개소를 찾아가라. 둘째, 공유되지 않는 부동산을 공략하라.
내부 수리 상태가 양호하고 집주인의 사정으로 급하게 나온 매물이 있다고 치자. 시세보다 저렴해서 굳이 다른 중개소와 공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매물은 중개소 한 군데에 숨어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공유되는 매물은 가격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나와 동행하는 사람은 매수자 측 중개업자이기 때문이다. 매도 사유를 알면 협상의 여지가 커진다. 예를 들면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한 달 내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날짜를 맞추는 조건으로 가격을 깎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을 위주로 읽어드렸고요. 이 책을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 있다면, 또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듯이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부동산을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전략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먼저는 이제 부동산을 자주 가는 것, 그리고 정말 작은 핸드폰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나게 비교를 많이 해보잖아요. 하물며 내 집 마련을 하면서는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또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내 집 마련 한 채 이외에는 또 부동산으로 여러 채를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내 집 마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데요. 많이 공부가 되었고 제가 또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김유라 작가님의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